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의료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지역이죠. 포항시 청하면에서도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부회장 겸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의 김서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각을 더해줍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포항시 청하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뭐 주사기라든가 뭐 장암 뭐 병균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업을 포기하고 이 저희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타지의 걸 여기 가져와 가지고 피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봐야 합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료 폐기물들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의료 폐기물은 가장 중요한 게 배출처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다든가 또는 인체 적출물에 해당된다든가 그다음에 보건 환경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 폐기물들은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냐?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건 감염병 환자들이 쓰고 버리는 이런 모든 폐기물들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해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체 조직물, 수술할 때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주사 맞으면 거지를 대고 이제 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의 양이 상당수를 차지하기는 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뉴스를 통해서 의료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은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료 폐기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가 처리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위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처리 방법은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 의료성이 있고 보건 환경상 위해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의료 폐기물들을 멸균 분쇄시킨 다음에 그런 우려를 없애가지고 일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옮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가 처리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에서 나온 걸 갖다가 전용 용기에 담아가지고 전량을 전용 소각장이 있는 곳으로 이송을 해서 전용 소각장에서 열적 처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갖다가 위탁 처리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처리와 위탁 처리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자가 처리는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현재 굉장히 극소수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4개의 병원 정도에서만 자가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각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윤규 기자, 소각장에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의료 폐기물 소각장 어디에 얼마나 분포를 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17개 시도가 있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이거보다 적습니다.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에 3곳이 있거든요. 의료 폐기물 발생량으로 보면 수도권이 53.85%. 그러니까 발생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지만 수도권에 설치된 소각장은 3개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북은 의료 폐기물을 7,900여 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용량은 57,400톤이거든요. 쓰는 용량보다 처리하는 양이 7배나 많이 경북에서
지금 태우고 있는 거죠. 전국의 소각장이 13개, 그중에서도 3곳이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의 소각장 수가 많네요, 생각보다. 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이 교수님, 그러면은 이 13개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그럼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2020년도에 전국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19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2019년에는 얼마였냐? 23만 6천 톤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일 때 더 많은 의료 폐기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그건 2019년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됐던 일회용 기저귀가 그전에는 의료 폐기물이었는데 의료 폐기물에 빠져서 일반 폐기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만 톤이 발생됐다라고 보는데 아마 2021년에 발생된 양을 하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됐던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위탁 소각 처리되는 게 96.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활용되는 게 0.01, 거의 재활용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멸균해가지고 일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일반 소각은 0.73%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 소각시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개라고 했는데 그 13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의 일일 처리 용량은 얼마냐면 647톤입니다. 그러면 이 소각장은 365일 다 가동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빼을 경우에는 1년에 330일 정도 가동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로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21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만여 톤인데 21만 3천, 거의 비슷하겠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 딱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소각시설은 기계입니다. 네.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가동을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요즘 그 법적으로 개정한 게 있습니다. 소각시설에서 130%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법적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27만 7천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치를 운영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절하다, 어렵다, 아마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 전기를 쓰더라도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갑자기 많이 몰리게 되면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가동한 지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규모를 키우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규모를 키우게 되면 오히려 환경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증설보다는 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소각장 대비 폐기물의 양이 사실상 여유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넘치는 이 의료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항시 청하면에서 현재 소각장 신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항시가 전부 다 떠나야 되는 거야. 어디 안 가네 두 마을에 그 일을 다 했잖아. 인적이 드문 첩첩산중 꼴짝에 이런데 뭐 하려고 하던가 해야 되지. 7번 국도가 있고 청하면이 요 상대가 요 중심 지역이거든. 그 중심 지역에 설치하려고 아무리 황석영이 그 양반들도 허했는 그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장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 저희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하는 산딸기, 채소, 과수, 벼농사, 친환경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 대기 환경 오염 속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누가 사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자기들 말로는 다이옥신이 미세한 뭐 수치 기준 수치 이하 나온다 하지만은 이게 하루뿐이지 수십 년 동안 마시고 나면은 과연 이 인근의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포항시 청하면의 경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2021년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인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는 3월이죠. 포항시의 심의를 통과하면 소각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소각장 등의 기피시설이 들어설 때면은 늘 문제가 되는 것,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것이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할 부지가 소각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지법, 산지법 이런 걸 검토를 하고요. 그런 것이 검토를 끝난 상태에서 폐기물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사업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하루에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0톤 이하가 되면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왜 중요하느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업 계획이 공개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 시도라든가 유역환경청에서 기술 적정성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제 관할 허가 관청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갖는 거죠. 그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주민 공람을 거쳐서 갔습니다. 이때 주민 공람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에서는 주민 공람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첫 번째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료도 공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 미리 공개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허가 관청에서는 주민 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 허가를 내줘가지고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가동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시설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기존의 인허가 체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환경부의 통합환경인허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는 매체별 관리라고 합니다.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토양 지하수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그런 배출 시설에서 그런 쪽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체별 관리에서 통합 관리, 어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지에서 오염물질이 환경에 배출될 때 대기 오염물질 얼마, 수질 오염물질 얼마, 폐기물 얼마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배출질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건환경상 유행성 있는 걸 갖다가 아주 낮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해서 선진기법으로 해서 미리 도입됐던 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도입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포항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통합 허가를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근데 전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뭐냐면 48톤 퍼 데이짜리의 의료 폐기물 소각용의 통합 허가다. 그러면 대기 오염물질이 얼마 나오냐, 수질 오염물질이 얼마 나오냐, 거기서 또 부산물들이 얼마 나오냐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환경부에서
적절하다라고 본 거죠. 아주 그 기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했다면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 인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건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자체의 결정에는 주민들의 의견,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불화가 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곳들에 대한 설명을 최영규 기자가 해주실까요? 네, 가면 갈수록 이 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 말을 할 수 없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사례가 전남 순천시와 이 경북 안동시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포항 지역과 가까운 안동시의 사례를 보면 안동시가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설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봤다. 공익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안동시에서 입장을 냈고 이 포항시의 경우에도 이처럼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를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포항시 청하면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경북에 3곳에 소각장이 있고요.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들은 이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소각장을 신설 추진하려는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요, 의료 폐기물의 발생 증가율을 꼽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평균 대비 3.46%가 포항시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의료 폐기물 발생하던 양이 적으면 증가율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기준 포항시가 의료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전국의 0.79%. 앞서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무산됐던 안동시가 0.61%, 이 전남 순천시가 0.56%였거든요. 이 업체 측의 이 주장은 일정 부분만 수치를 떼서 좀 소각장 건립의 이 타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안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의료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들은 병원에서 나오는데 네.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소각장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리 간에 굉장히 넓고 길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운송에 있어서의 문제를 짚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의료 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배출되게 됩니다.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배출된 의료 폐기물은 전용 수송 차량에 실어가지고 운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운송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대로 이송원 거리가 350km 그 이상으로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거리 운송을 할 경우에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일어났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용 차량이 냉장 차량입니다. 냉장 차량의 온도가 조절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큰 폐기물들을 장거리 이송할 경우는 또 처리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과 비용도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송 거리를 줄이면서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보태어진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뭐가 붙어 있냐면 GPS를 장착해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GPS가 장착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송 차량이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냉장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온도도 지금 현재 4도씨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온도와 뭐 예를 들어서 위치를 같이 전송해줘 가지고 온도도 잘 유지되고 있고 위치도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안전관리 체계가 좀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민들께서 또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이동 거리가 길어졌을 때 실제 문제가 됐던 사례가 경북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9년에 경북 고령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전자인계서 시스템상에는 다 소각 처리한 것처럼 해놓고 의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때 적발한 게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 상황을 적발하게 됐는데 이만큼 인적이 드문 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게 되면 운송 과정에서 과연 감시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 GPS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한 것처럼 해놓고 다른 차량에 또 옮겨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우려가 주민들한테는 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네. 자,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난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의 권역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이 소각 시설의 권역화란 어떤 건가요? 뭐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유럽 쪽에서는 뭐 멸균 처리 후 위탁 처리할 때 또는 직접 위탁 처리할 때 이송 거리가 보통 100km 이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km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배출되는 곳 인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광역 처리입니다. 아까 그 천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각 시설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광역적으로 처리하겠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아니면 충청권 뭐 강원권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뭐냐면 그 권역 내에서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의료 폐기물 처리 대란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역화를 하되 지금 현재로 보면 장기적 차원에서 살펴볼 것 같고요. 이런 권역화를 할 때 또 권역을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서울 지역을 여러 개 북부 남부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어느 지역은 수용성이 좋아서 설치할 수 있고 시설을 어느 지역은 수용성이 안 좋아 설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광역시를 이렇게 하듯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잡아가지고 광역 처리를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가 처리 방식입니다.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 처리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의료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 기자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멸균 분쇄에서 자가 처리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세균은 죽이고 그리고 의료 폐기물의 용량을 줄이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기존에는 의료 폐기물 자가 처리를 하려고 멸균 분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200m 근방에 학교가 있으면 이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형 병원들은 특히 도심에 있는 병원들은 주변에 학교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2020년에 시행령이 좀 바뀌면서 법도 바뀌면서 이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4곳의 병원에서 자가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멸균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이어야 됩니다. 근데 작은 병원들에서 배출하는 것까지 자가 처리를 하라고 하면 이 병원들이 사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 광역화와 더불어서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되지 모든 병원에
멸균 분사에 자가 처리를 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일부 대학병원처럼 인프라가 크지 않으면 네. 현실적으로는 네.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 멸균 분쇄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까다로운지, 네. 그래서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멸균 시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리 기준 6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기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그 항목의 그 세분화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에 비해서 세분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규제 기준치가 우리나라가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이 있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기준이 없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준 자체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높더라도 자가 처리 시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결국에는 좀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700병상 이상 정도 돼야 100kg per hour짜리의 그 멸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용량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규모로 낮춰주면서 병원들이 스스로 일부의 의료 폐기물을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병원, 크지 않은 병원들도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신문을 통해서 포항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기업체는 설치하고 싶은 욕망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100톤 per 일 규모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례로 50에서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들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게 48톤 per day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합 허가를 받았다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민간 사업자는 우리 소각장이 이렇게 안전하다면 스스로 먼저 환경 영향 평가를 한번 자기들이 시행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주민들한테 한번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주민 수용성,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거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보면 주민들에게 이 시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업체가 있을까? 이 노력은 저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는 포항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가 만약 포항시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폐기물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들의 관리, 처리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